자, 영국에만 이게 있느냐? 미국에는 이제 하버드하고 MIT 중간에 7 케임브리지 스트리트에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민간 인스티튜트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리더는 에릭 랜더가 되겠습니다. 이 에릭 랜더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장관급 과학정책실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것도 뭐냐면 유전체 정보, 단백질체 정보, 모든 정보들을 모두 다 가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결국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거기에 주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병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유전체를 통해서 예견하고, 전사처를 통해서 예견하고, 대사체를 통해서 예견을 하고, 단백체를 통해서도 예견한다. 즉 통합적 예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맞는 드럭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반 진단의 개념이 되겠어요. 한 사람한테는 안 듣지만 두 사람한테 들어요. 저 한 사람을 위한 약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스크리닝을 기반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종합과학이 필요로 합니다. 유전체 의학, 그 다음에 실험 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해야 되니까 AI, 빅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병원의 의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자, 유전체 시퀀싱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바깥에서 질병을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오가노이드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 줄기세포에 폐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6일 되고 8일 되면은 쟤네들이 점점 줄기세포 배양체에서 폐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3차원 스캐폴드에다 키우면 폐포까지 생겨요. 그래서 쟤네들을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즉 오간이 바깥에, 기관이 바깥에 있는 세포 집합체죠. 그래서 드디어 미니 장기가 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왜 만드냐? 지난번까지 했었던 모든 스크리닝보다 우리 장기에 훨씬 더 유사한 것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스크리닝을 하거나 동반 진단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질병 완전히 모사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유전체 정보, 그리고 약물 정보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양질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정밀의학과 맞춤형 개인 치료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들이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질병을 모델링해서 이해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어지러울 지경인데, 제가 오가노이드를 처음에 초창기에 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조금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 췌장암 중에서요. 췌장암이 얼마나 힘든 암이냐면, 90%의 환자들은 췌장암의 진단을 받고는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암 중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암인데요. 흔하지도 않고, 이 경우에 90%가 왜 안 되냐면 너무 늦게 발견됐거나 아팠을 때는 이미, 아니면은 너무 위치가 안 좋은 데 있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췌장은 없으면 인슐린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 기관인데 떼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조직 내시경은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직 내시경에서 만약에 저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를 배양을 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유전체 정보, 대사체 정보, 그 다음에 드럭 스크리닝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기계학습을 시켜서 어쩌면 바이오마커들을 몇 개 찾으면 이후에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맞는 약의 정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수술이 안 된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환자 내시경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적용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조금 고생한 다음에 이제는 한 90% 이상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시퀀싱도 다 해서 유전체 정보도 다 알 수 있고, 염색체 정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 맞춤형으로 다 이것저것 드럭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드럭이 제일 맞는지도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AI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교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약물 그 재배치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면 새로운 약을 통해서도 이제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적 항암제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면역 항암제. 이 면역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계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 왜냐하면 암은 항상 면역계를 회피하는 애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시도를 하다가 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암의 면역 요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래?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 두 명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 몸의 면역계는 T세포, B세포가 있는데 T세포라는 거는 결국은 암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정상세포가 달라지면서는 되게 많은 다른 단백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외부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로 인식이 되는데 왜 우리 T세포가 얘를 외부로 인식하지 못하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 외부로 인식을 하게 하면 얘가 죽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려버린 거를 싹 장막만 걷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타수쿠 혼조 그리고 제임스 앨리슨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발견을 보고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굉장히 빨리 받았다, 노벨상은. 보통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15년, 20년 이렇게 걸려서 받으시는데 이분들은 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계속 배웠던 건데 왜 저렇게 생각 안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걸 빠져나온 사람들이어서 이 획기적인 약을 만들어낸 게 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즉, A 패널에 보시면 뭐냐면 T세포가 외부 세포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하려면은 이제 이 T셀 리셉터가 엔티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항원하고. 근데 암세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회피하냐면 T세포가 자기를 인식하는 거를 암세포가 PD-L1이라는 세포를 표면에 발현을 시켜요. 그러면 얘는 T세포가 가지고 있는 PD-1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자물쇠 열쇠처럼 맞물립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이 세포를 알아봤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항원과 T셀 리셉터가 결합해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메커니즘은 그냥 딱 잠궈버리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암세포가 T세포의 공격을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 PD-L1과 PD-1의 상호작용만 딱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항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PD-1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 항체를 만들었더니 얘가 혹은 이제 PD-L1에 대한 단일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들어서 주입을 했더니 이게 PD-1과 PD-L1이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면역요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주 단순한 단일 항체들이 그냥 항암제가 돼버린 거예요. 면역 항암제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혼조 박사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하게 앨리스는 뭐냐면, 활성화가 되려면 T세포가 CTLA4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B7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을 못하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면역 항암제 시작이 열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의 표적 항암제는 유전체 기반이잖아요. 이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면역 항암제가 듣기만 하면 즉 암세포 중에서 PD-L1이 발현만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 모든 암을 완전히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면역계가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했었는데 CNN이 어나운스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완치가 됐다는 뉴스를 발표합니다. 즉, 이 혼조 박사의 그 약을 먹고는 사실은 완벽하게 말기 환자도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전체 암 중에서 이렇게 PD-1, PD-L1의 그 항체를 가지고 이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 즉 암종 중에서 PD-1을 발현하는 애가 매우 적어요.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약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항암 치료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정밀의학의 반대 개념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PD-1을 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그 면역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2세대 면역 항암제는 그 사람의 암세포를 꺼내가지고 발현한 거에 CAR-T라는 걸 해서 이 자기 암종에 맞는 그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방법까지 지금 여러 회사들이 노력하고 일부의 임상시험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거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맞춤형 면역 항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병원 현장에서는 이만큼까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병원이 너무 느리고 후져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한테 적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룰들이 존재하고요. 생명윤리법도 존재하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됐다고 해서 사람한테 바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실험실에서의 이제까지의 혁혁한 공로는 우리가 어쩌면 암을 정복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 이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라서 저의 모토를 설명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2001년 노벨상 수상자 팀 헌트가 제 박사 심사하실 때 했던 말인데, ferret the truth. 즉, 진리를 사냥하라. 그러니까 패션을 쫓지 말고 진리를 사냥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그때 그는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십 년 더 그 과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힘들 때 제가 생각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이언티스트도 업 앤 다운이 있기 때문에 분자 생물학의 아버지 막스 페루츠가 한 말입니다. In science, truth always wins.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진리가 항상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정밀의학의 이야기나 암을 정복하거나 암을 극복하게 되는 과학의 힘은 바로 저거. 과학에서는 진리가 승리한다. 즉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면 인류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돌쌤님의 질문인데요. 정밀의학이 발전할수록 이에 따른 문제도 더욱 많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의학이, EGFR을 타겟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회사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는 또 다른 변이, 그러니까 이미 돌연 변이율이 엄청나게 높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데 또 다른 돌연 변이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약의 내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밀의학의 시초에서 이제 폐암 치료제, 일회사 같은 거에서 글리백이나 일회사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돌연 변이가 계속 나와서 암은 정복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고 모니터하면서 제2, 제3의 약을 쓰거나 면역 항암제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은 그냥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몰라도 이게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컬렉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새로운 레슨을 주었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이님의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건강검진처럼 유전자 스크리닝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전자 스크리닝의 비용이 매우 싸서
건강보험이 감당을 해줄 정도가 되면 빅데이터가 되니까 매우 유리할 겁니다. 유용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participate. 즉 뭐냐면 돈을 기부하듯이 나의 유전체 정보가 식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정보가 의료 개인 정보가 이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런 계몽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한데, 특히 이제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 매우 강한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전체 스크리닝을 해서 내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가 쌓이면요, 어쩌면 나의 조카,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회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의 정보 같은 것, 유전체 검사 정보 같은 것을 조금 더 기여의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이님의 질문처럼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서 아주 조기에 질병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서 좀 건강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의 치명률도 세포와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면은 담관암, 췌장암, 이런 애들은 되게 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치명률이 높거든요. 근데 암이 다 유전체가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왜 췌장은 그렇고 위암은 좀 괜찮고 이런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세포 특이성, 그 다음에 세포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세 환경, 그 다음에 어떤 팩터가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포와 암의 치명률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교수님께서는 정밀의학의 보편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매일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긴 합니다. 즉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는 있는데 아직 충분하진 않은데요. 또 특히 AI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보편화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대형 병원이 아니라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진단이 빨리 될 수 있는 때가 보편화로 보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 발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당장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도적, 법률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 한 10년 안에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강의 정말 잘 들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PD-1과 같이 분자 수준에서의 항암 치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CAR-T요. 예, 칵테일. 예, 좀 이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시죠. 예. 어떤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요.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PD-1과 같이 분자 수준에서의 항암 치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칵테일 요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조차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세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완벽하게 정보를 모두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면 타겟할 수가 있고 항암 면역제도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있는 정보에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D-1이 안 나와 있는 암종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타겟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같이 넣은 칵테일 요법을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죠. 결국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그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CAR-T라는 게 있는데 카이메릭 T 세포라는 겁니다. 뭐냐면 암세포, 암종을 이제 꺼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 키우면서 이 사람의 그 T 세포도 꺼내가지고 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T 세포를 엔지니어 합니다. 즉 유전공학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 암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사를 하면은 그 암이 그러니까 이 CAR-T는 이 암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된 거죠. 에듀케이션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주사를 하면은 그 암을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게 CAR-T라고 해가지고 2세대 이제 면역 항암 요법인데요. 이 CAR-T를 했었을 때 위험도 되게 크긴 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이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보의 한계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나와서 뭔지 모르지만 에듀케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포 수준으로 논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CAR-T가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의 위치는 그런 카이메릭 T 세포, 즉 그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암세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면역 항암제만 쓰느냐, 타겟 드럭, 즉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썼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이런 그룹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답이 나오면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10개의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십 개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서 현재 암생물학은 계속해서 엄청난 혁신을 겪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경험들이요, 요새 그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약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에도 적용이 사실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암생물학이나 정밀 항암 치료 이런 것의 경험은요, 비단 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세포를 이해하고 늙음과 병듦, 그 다음에 수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제작진께서 저한테 교수님 멋져요라는 댓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